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연구원 교수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문학연구원 강연집필 사업 공개 강연에 일본사를 전공하시는 김연경 선생님의 강의 일본 고중세 사무라이와 무사의 관계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현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그 강연의 제목은 일본 고중세 사무라이와 무사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사를 공부합니다만 흔히 일본사는 왜 공부하나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도 있고 일본사는 어떤 점이 매력적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흥미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한국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게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부정적인 영향이 먼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일본에 있었던 그런 열도의 도적들이 이제 바다를 거쳐서 한반도에 침략을 했던 왜구 같은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당시의 권력자가 무사들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을 했던 임진전쟁 혹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일반적이죠. 그런 전쟁의 기억도 있고 또 이제 19세기, 20세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권을 잃고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식민지 조선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도 사실은 일본에 의해서 한국의 역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그런 기억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쉽게 이제 그런 어떤 일본에 대한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를 이야기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을 잘 알아야 된다라든지 일본을 이기려면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무엇보다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던 만큼 그 나라의 역사를 잘 알고 이해하고 어떤 존재인가 앞으로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복귀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그 무사의 나라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좀 늘 전쟁을 일삼고 매우 폭력적이고 이런 나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의 역사 자체만 봤을 때에도 이 나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한국과의 이런 관계만이 아니더라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을 같이 밟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역사적 경험 같은 것들도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본이 무사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무사를 지배층으로 하는 무사 정권 혹은 무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년에 걸쳐 존재를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즉 나라의 지배층이 이제 칼을 차는 무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사에 대한 그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일본사의 대체적인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920년대에서 좀 끊어놓긴 했는데요. 먼저 조몬 야요이 고훈 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적 어떤 구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스카, 나라, 헤이안, 카마쿠라, 무로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중심지, 수도이거나 아니면은 그 시기에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지명에 따라 시대 구분의 명칭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카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그리고 에도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시대는 각각 카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라고 불리는 무사 정권이 존재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어림잡아 보더라도 거의 몇백 년 동안 150년, 200년 정도 돼서 한 거의 500여 년, 600여 년 동안 무사들이 집권을 하는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어림잡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배층들을 흔히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사무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무사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사무라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역사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용어로서 17세기 이후에 아까 에도 막부라고 하는 무사 정권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이제 근세 지배층들을 가리켜서 사무라이라고 부르고 여러 책들을 보시면 이제 사무라이의 등장 내지는 어떤 사무라이 집권층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전체적인 국가의 신분 질서 속에서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구분이 이제 일본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상위에 해당되는 사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 사무라이이다. 그래서 저 선비 사자를 쓰고 발음을 사무라이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구분이 사실은 일본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내지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통설적으로 당시 전체 국민 중에서 산업공상이 구분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최상위는 사무라이다. 사무라이 이퀄 사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이 사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급자에게 아련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막부에서 종사하는 무사들을 가리켜서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용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기에는 무사 전반적인 무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사무라이 이퀄 무사, 무사는 사무라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보시게 되면은 사무라이의 시대라고 하는 콘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지인이 저한테 이 사무라이의 시대라고 하는 게 뜨는데 봐도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일본에 관련한 콘텐츠일 때 좀 이게 수상한 콘텐츠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16세기 일본 잔혹한 내전에 돌입한 16세기 일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은 사무라이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콘텐츠는 전국시대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는 그런 이제 16세기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여기에도 이제 사무라이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박훈 교수님께서 집필한 그 메이지 유신을 설계한 최후의 사무라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근대화를 낳게 하는 그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주도한 세력을 사무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도 막부에서 등장한 이런 지배층인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막부가 멸망하고 메이지 유신이 등장한 이후의 그 순간에도 역시 사무라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조선에는 선비 내지는 양반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있고 일본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대립항적으로 서로 대비시켜서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책 제목이라든지 조선의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내지는 뭐 상투를 잡은 선비, 상투를 자른 사무라이 뭐 이런 식의 대비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이제 일본인이 미국에 가서 그 일본에서의 어떤 그런 그 무사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파라기보다는 이게 소개하기 위해서 부시도라고 하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런 정신 철학 이런 것들을 소개한 책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해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한 번역본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사도란 제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사무라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거나 해설되기도 하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어서 역시 무사, 부시라고 하는 일본어로 읽습니다만 부시라고 하는 것이 사무라이와 동의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은 비단 연구자들이나 어떤 이런 무사의 철학, 무사도 이런 것들을 논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퍼져 있는 이미지이고 특히 일본 사람들 본인도 사무라이는 무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이제 쿠로사와 아키라의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무라이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칼을 차고 있는 이런 무사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사무라이 픽션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무라이 했을 때 딱 떠올리는 것은 저렇게 일본 복장을 하고 칼 2개를 차고 이렇게 적을 베어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뭐 이런 게임이나 만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어떤 사무라이가 갖고 있는 그 무예인으로서의 이미지 내지는 어떤 그 무도 정신 이런 것들이 사실 스포츠로도 연결이 되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사무라이 저펜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야구 대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럼 사무라이는 무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면은 그럼 무사면 무사라고 부르면 되지 왜 사무라이라고 부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란 말 뜻이 애초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사무라이라는 말에는 과연 무사가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근세 시대 이전부터 고대 중세 시기부터 줄곧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대 중세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11세기 중반까지를 고대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도 막부가 생기기 이전 시기까지를 대체로 중세라고 부릅니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부른다면 이제 16세기 이전 시대에도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랬을 경우 그때 사용되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이 무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무라이랑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이 있고 그 말이 꼭 같은 뜻을 늘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뜻이 변할 수 있고 또 그 말의 변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세 16, 17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사무라이 지배층을 논하기 위해서 사무라이가 원래는 무사라는 뜻이 아닌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세 사무라이는 그 자체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집단이고 그들이 무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지는 어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근세에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무사 이퀄 사무라이, 무사는 사무라이다, 사무라이는 무사다라고 하는 그 등식이 그대로 그 이전 시대에 대한 이해나 용어에 대한 이해에 소급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일본사 중에서도 고대사, 중세 초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러한 어떤 근세의 무사 이퀄 사무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대로 이전 시대에 투영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고 그런 점에서 조금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강연을 준비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무사 이퀄 사무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폭되다 보면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사무라이 한반도 기원설이라고 하는 것이 19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제기되어 온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은 그 김은용 당시 교수가 일본의 사무라이의 원조는 고대 한국의 사우랍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신문기사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사울아비라고 하는 무사가 존재를 했고 그 사우는 아비라는 뜻이죠. 그 사울아비라고 하는 말이 일본어로 건너가서 사무라이, 그러니까 사우라비, 사무라이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팩트 체크 같은 것도 이루어지면서 사우라비라는 말 자체는 1962년에 이 그 김영곤 씨라고 하는 작가가 사극을 집필을 하는데 무사라고 하는 것을 사우라비라는 현대어로 바꾸어 놓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조어, 창조된 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한국어로 무언가 사울아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냈든지 아니면 어떻게 어디선가
습득해내서 그것을 일본의 사무라이와 같다라고 연결짓는 데에는 사실은 일본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는 사람, 무사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말이 한국의 사우라비랑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그 사우라비라고 하는 말이 워낙 여기저기서 이렇게 유포가 되면서 2000년대에 사우라비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뭐 어원적으로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무사 이퀄 사무라이니까 한국어에도 무사에 해당되는 말이 아마 동류를 갖고 있는 어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고대 중세 시대에 무사의 형성과 관련해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좀 더 명확하게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든지 그 이후의 사무라이의 등장과 연관성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쯤에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본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개설서들이나 여러 연구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구서나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일본사 강의라고 하는 책을 들어보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이제 개설서 강의록적인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초기의 무사는 주로 귀족을 호위하고 귀족의 저택을 경비했다. 그래서 무사는 사무라이라고 불렸다. 사무라이라는 말은 원래 윗사람을 옆에서 모시는 자, 즉 경호원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 말 뜻에 따르면 사무라이는 경호원이라는 뜻이고 그 경호원이라는 말에서 무사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라이를 쯔와모노라고 했다. 쯔와모노는 한자로 강자라고 표기하기도 했는데 힘이 센 자 또는 무장한 자라는 뜻이다. 또 모노노후라고도 했다. 모노노후도 용맹한 자라는 뜻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무사라고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기학 선생님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무사라는 용어 자체는 무관, 무인의 총칭으로 8세기 나라 시대에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신분으로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0세기 이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기의 형태가 사료상에는 쯔와모노라는 식으로 나타난다. 쯔와모노라는 것은 전투를 업으로 삼는 자였다. 공을 세운 무사들은 교토에 올라서, 교토는 이제 일본의 수도이죠. 794년부터 1800년대까지의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교토에 올라서 궁정의 경비나 상급 귀족의 호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듯 무사는 애초 직업적 전사로서 상급 귀족을 호위하는 사무라이로 등용된 존재였다. 여기에서도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 귀족을 호위하는 존재, 뭐 호위병, 호위무사 같은 의미로 일단 이 사무라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사학회에서 펴낸 아틀라스 일본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군사지휘관을 파견하여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게 했다. 그들은 지방에 내려가 군당, 이제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해적을 진압한 후 일국의 지방장관인 국사가 되거나 그 관하인 구가의 관리가 되어서 계속 머물렀다. 그 일족은 직업적 전사 집단으로 당시에 쯔와모노라고 불렸는데 이들이 바로 무사의 시조이다. 그래서 공을 세운 자들은 교토에 올라가서 궁정의 경비나 귀족의 호위를 담당했는데 원래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상급 귀족을 호위한다 라는 의미였다. 이것이 점차 일본의 무사 자체를 뜻하는 말로 굳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른바 그 고대 중세 시대에 나타난 무사라고 하는 집단이 계층이 있고 이 무사들은 초기에는 쯔와모노라고 하는 이름을 불려서 용맹한 사람, 전투를 이제 업으로 삼는 사람 이렇게 불리는 것이 나중에 무사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무사가 공을 세운 다음에는 교토에 올라와서 귀족들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니까 호위무사, 호위병 뭐 이런 의미로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를 지켜준다, 뭐 호위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말 자체에는 사실 무사라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다.
다만 이제 호위를 한다는 거는 무력적으로 누군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연결이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무사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자로 타카시 마사키라고 하는 연구자를 들 수 있는데요. 무사의 일본사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사의 일본사라고 하는 책은 박영철 교수님이 사무라이의 역사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 이전에는 무사가 아닌 사무라이가 많이 있었다. 에도 시대에도 숫자는 적지만 있다. 애초에 사무라이란 무엇일까? 왜 무사를 사무라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카시의 경우에는 사무라이는 무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사, 무사는, 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문장으로서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출생 신분으로 보면 대부분이 사무라이, 그 최상층은 하급 귀족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권문의 집안에서 무사는 무예로, 문사는 문예로 섬긴다. 그러므로 당시에도 그 후에도 사무라이는 전부 무사인 것은 아니다. 사무라이는 출생 신분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신분이지만 그 명칭은 귀인이나 윗사람의 곁에서 계속 지켜보며 대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부라우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인 사부라이에서 유래한다. 사무라이는 이런 봉사 측면에서 보면 귀속 신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속 신분이라고 하는 말은 타카하시 본인이 이건 자기가 만든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종관계에 입각을 해서 섬기는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면서 그 섬기는 사람으로부터 일종의 권리를 받는 피지배적 신분을 귀속 신분이라고 이제 타카하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타카하시가 이해하고 있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귀인을 곁에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그 호위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이렇게 확장되어서 귀인의 곁에서 문장으로든 무예로든 모시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무라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문사도 들어있고 무사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무사가 아닌 사무라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가서도 사무라이 이퀄 무사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무라이로 불리는 문사들도 조금씩 있다. 이런 식의 이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중세 일본의 신분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쿠로다 토시오라고 하는 일본의 신분제를 연구했던 연구자가 중세의 기본 신분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5개의 신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급 귀족,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권한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을 제1신분이라고 보았고, 제2신분은 중하급 귀족, 제3신분은 평민, 제4신분은 이제 예송민, 제5신분은 체제받기 천민이라고 하였는데, 체제받기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분제 아예 바깥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전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이제 불가촉적인 그런 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층들을 분류를 할 때 쿠로다 토시오는 그 문헌 사료 속에 나와 있는 사료의 용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신분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제1신분에 대해서는 귀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의 사료에서 귀할 귀자의 시종자, 귀한 집 종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서 이 귀종을 이제 제1신분의 명칭으로 삼고 제2신분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이 스카사 혹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평민은 혁쇼, 예송민은 겐인, 뭐 제5신분은 흰인 이런 식으로 명칭을 대응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카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 관청에서 일하는 관리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사무라이는 귀족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로다 토시오의 견해에 따르자면은 제1신분이었던 귀종은 사회에서 존귀한 지위에 있는 권문세가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산을 지배할 때, 그러니까 그들의 집안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경제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종속시킨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 권력 안에 조직되어 있는 존재를 제2신분이라고 본 것이고, 그것에 해당되는 용어로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채택한 겁니다. 즉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귀인의 곁에서 모시는 사람, 그 모시는 게 어떤 식이냐? 그들에게 복종하고 봉사하면서 노동을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중세의 신분으로서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나카 미노루 같은 사람은 이제 사무라이 본계고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집단과 본계라고 해서 그 관직이나 위계 같은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일반 평민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추출을 해서 사무라이와 본계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모토키 야스오라고 하는 연구자는 그 앞에 있어서 이제 제대부 사무라이 본계라고 하는 신분 집단을 구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무예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직능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라면 사무라이는 호위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문필로 모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귀족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사무라이라고 하는 일본어는 한자로 이 모실 시자를 씁니다. 근데 사실 시라고 하는 게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걸 생각해보면 여기에 전혀 무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되게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부라우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형이 돼서 사부라이가 되었고, 그것이 사무라이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주군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 사무라이다. 그러면은 무사 이퀄 사무라이는 언제부터 생겨나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답하느냐, 어떻게 밝혀내느냐에 따라서 전근대 일본 지배층으로서 등장하는 무사의 탄생을 조금 더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일본의 사전들에 나와 있는 사무라이의 용례나 이제 정의들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단어가 궁금해질 때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사전 안에는 상당히 많은 정의와 용어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복잡한 어떤 의미들의 중첩이나 내지는 서로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사전에서도 분명히 그 미세한 차이점이나 어떤 중층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일본에서 유명한 이제 사전인 고지엔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 일본어 사전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고지엔은 사부라이라고 하는 항목과 사무라이라고 하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부라이를 보시면요, 주군의 곁에서 섬기는 일 혹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이안 시대는 794년부터 이제 1180년대까지를 가리킵니다. 친왕, 섭관, 공경가에 종사하며 집안 사무를 행한 자이다. 친왕이라고 하는 것은 천황, 그 일본 군주의 아들들이고요. 섭관은 이제 섭정, 관백의 준말인데, 천황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정사를 돌보기 힘들 때 그 정치를 대신하는 사람이 섭정이고, 그 성이 된 다음에도 그 정치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임무를 맡는 사람을 관백이라고 하는데, 그걸 줄여서 섭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경가, 공경은 이제 상위 귀족층으로서 역시 국정에 참여하는 그런 집안 사람들입니다. 즉 이제 황족이거나 고위 귀족층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종사하면서 그 가문의 사무를 행한 자들이라. 대부분 5위 6위에 서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5위 6위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에게 주는 유의계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무기를 들고 귀족의 경호를 맡은 자. 이 부분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뭔가 호위 무사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헤이안 중기 궁궐의 타키구치, 원의 북면, 동궁의 타치야키 등의 무사들에 대한 호칭. 이것은 이제 이 무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사무라이에 대해서는 이제 사부라이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는 중세에는 일반 서민을 의미하는 본계와 구별되는 신분 호칭이었는데, 기마, 복장 등의 형벌면에서 특권적인 대우를 받았다. 에도 시대는
막부의 하타모토, 번들의 츠유코쇼 이상 또는 산원공상 중 4신분인 자를 가리킨다. 여기에서의 설명은 그 16, 17세기 이후에 그 지배층으로서의 사무라이에 대한 설명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일본 국어대사전도 사전 상황 비슷합니다. 이 1번이랑 2번도 아까 나왔던 그 사무라이의 정의랑 거의 동일하고요. 여기서 사무라이 도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라이 도꼬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무라이들이 대기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기하는 장소도 이 말이 7글자나 되잖아요, 한글로도. 그래서 줄여서 그냥 사무라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이제 3번에 대해 해설이고요. 4번의 경우에는 이제 궁중에 세료된 청량전이라고 하는 전각이 있는데 이 전각에 시신들, 그 시중을 드는 신하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또 사무라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도 아까 나왔던 이야기고요. 6번의 경우에는 사원, 절에서도 사무라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세 신분제 관련해서 타나카 미노로라고 하는 연구자가 있다고 했는데 타나카 미노로가 쓴 국사대사전의 항목을 살펴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아까 조금은 파편적으로 나와 있었던 단어의 정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스토리를 갖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죽은 가까이에서 섬기는 근시, 근습을 널리 총칭하는 말이 사무라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황후궁, 이제 황후가 머무는 거처죠. 그리고 중궁, 이제 황후의 또 다른 이름이 중궁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에서는 황후와 중궁이 분리가 되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황후와 중궁이 별도의 지위인데 중궁 등에는 사무라이노 오사,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친왕 석관과 대신가 등의 가인 그 집안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사무라이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역시 사무라이는 귀인의 옆 가까이에서 섬기고 봉공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제대부, 사무라이처럼 제대부라고 하는 것과 나란히 기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토의 공가사회, 즉 귀족사회뿐만 아니라 카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그 이후에 생기는 무사정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대부 사무라이가 나란히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부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점에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6위 이하의 위계를 가진 근시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에는 사무라이가 무사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중세에는 반드시 사무라이가 무사는 아니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6위 이하의 이제 위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귀족을 섬기는 사람을 사무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족을 전체 다 넓은 범위로 사무라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사무라이 신분, 사무라이 품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신분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위계나 관직을 갖고 있지 않은 본계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신분상의 큰 차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역시 적고 있습니다. 뭐 신체형을 받지 않는다든지 의복을 뭘 입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 산업공상의 사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무라이가 무사와 동일시되었던 것은 에도 시대부터다. 혹은 그 무렵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을 둘러싸고서는 일단 주군과 귀인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6위 이하의 관리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서 이게 신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이 6위 이하의 관리가 될 수 있는 뭐 위계나 관직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일족도 다 사무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편 또 궁중이나 귀인들의 경호를 맡은 사람들도 사무라이라고 부른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무가에 종사하는 이제 무사들, 막부에 종사하는 무사들도 사무라이라고 부르고 에도 시대에는 산업공상 중에 4신분이 사무라이다. 이때쯤이면 무사 이퀄 사무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헤이안 시대 귀족의 경호를 맡아서 무력으로 모시는 자가 사무라이다. 직업적 전사 집단으로서 이 사람들이 무사 계층을 형성을 하고 막부의 지배층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명으로 무사가 사무라이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이 과연 귀족의 경호를 맡는 사무라이와 이 막부의 사무라이가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귀족들의 경호를 맡는 사람이랑 막부에 있는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앞에서의 어떤 글들이나 사전적 정의에서는 별로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라이는 원래 신분 개념이다. 무사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유기 이하라고 하는 위계라는 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동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막부의 무사계층과 동일시되는 것은 에도시대 무렵의 일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이 고중세 사무라이를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 사무라이 신분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남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유기라든지 오이라든지 하고 하는 그런 위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사무라이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일본 고대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7, 8세기 일본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서 국가의 기틀을 잡아서 고대 국가로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 제도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율령이라는 것인데요. 율령은 중국의 법률 제도이고 한반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도 확산이 되는 그런 법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7세기 후반부터 율령을 이제 제정을 하고 국가 제도를 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 701년에 타이호 율령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면서 본격적인 그 관리, 관직이나 이런 여러 이제 국가 제도들이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호족들의 연합에 의해서 추대된 왕이 통치하는 어떤 국가였던 것이 그 호족들을 군주의 신하로서 재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틀 안에 넣게 되고 그 관료제는 이 율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령 중에서도 율은 이제 형법에 해당되는 법령이고 영은 행정법에 가까운 법령인데 이 영에 관위령, 직원령이라는 걸 두어서 위계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위계에 해당하는 관직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데 임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30개 위계가 정해지고 저 품위라고 하는 1, 2, 3, 4품은 천황의 자식들, 아들, 딸들이 이제 임명될 수 있는 위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하들은 이 정 1위부터 소, 초, 위, 하까지의 30개의 위계가 임명이 되는데 이 위계는 어떻게 보면은 천황과의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가 이 위계에 의해서 나타나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소초이하라고 하는 위계를 갖고 있으면은 천황과 거의 만날 일이 없겠죠. 뭐 무슨 큰 행사에 갈 일도 없고 맨날 이렇게 잡다한 일을 하다가 만날 일이 없게 되는데 높은 위계에 올라가게 되면은 높은 위계만큼 또 천황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중요한 관직을 맡을 수 있게 되고 또 천황과 얼굴을 볼 수 있는 일도 많고 행사에도 앞에 서 있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계가 결국엔 천황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조정에서 맡게 되는 역할의 무거움의 이제 경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위라든지 5위라든지 하고 하는 이 위계가 바로 이 위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보면은 이 5위와 3위, 저 3품은 제가 줄을 너무 많이 그었는데요. 이 3위까지의 이 선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6위 이하와 5위 이상 그리고 3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구분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율령제에 의해서 규정된 이제 그 관청 중에 태정관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이 태정관은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있는 대신이라든지 대납원, 중납원, 참의 이런 관직들에 임명된 사람들은 정무를 의결하는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관직들은 위계로는 3위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 4위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3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본어 고유어로는 칸다찌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책 결정이나 입안을 하게 되니까 천황을 가까이에서 보고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율령 규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을 이제 흔히 귀라고 부릅니다. 귀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한편 5위 이상의 경우에는 귀에 통한다, 그러니까 귀와 이제 비슷하다, 귀에 준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통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사 연구자들은 이처럼 귀와 통귀로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특권층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3위나 5위라고 하는 위계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귀족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다면 그 자식이 아직 5위나 3위에 오르지 못했는데 7위나 뭐 이런 관위에 있으면은 귀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5위 이상인데 그 5위 이상의 관인의 일족들을 포함한 이제 집단들을 귀족이라고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아까 3위 이상의 공경을 제외한 나머지 4위, 5위도 귀와 비슷한 사람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제대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들과 이제 일반 평민들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공경이 있고 제대부가 있고 그 제대부 밑에 6위 이하의 위계를 갖는 관인들이 있고 아무 관직이나 위계가 없는 서민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천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랬던 것이 9세기쯤에 들어가게 되면은 천황의 비서관실에 해당되는 쿠로도도코로라고 하는 이제 기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쿠로도도코로는 그 천황의 이제 주변에서 천황의 명령을 받들거나 기밀을 담당하는 관청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면서 천황의 주변에 있는 사적인 측근들을 많이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료된이라고 하는 궁궐에서 천황이 머무르면서 정무를 보는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 위로 올라와서 이제 천황과의 일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권한을 주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는 권한을 승전이라고 합니다. 전각에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승전을 허락받은 사람들을 전상인, 텐조비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천황의 측근이다,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어떤 3위 이상, 5위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범주의 이제 새로운 신분 집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당연히 공경들은 천황과 이게 자주 마주할 수 있지만, 이 전상인이 되어야지 4위, 5위나 되는 사람들은 이제 전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위, 5위 중에서도 전상인인 사람이 있고 전상인이 아닌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 사람들은 이제 지하, 지계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제대부라고 하는 말도 원래는 4, 5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승전을 하지 못하는 제대부들을 그냥 제대부라고 부르고 그 승전을 받은 사람들은 전상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율령에서는 원래 3위 이상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집안 사무를 총괄하는 직원을 관리 중에서 임명해서 둘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령이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그 집안의 이제 재산 관리나 어떤 집안 사무 이런 것들을 보는 직원들을 고위 귀족들이 두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인 혹은 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문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점점 고위 관직자로서 뭐 공신으로서 땅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스스로 땅을 개척을 해서 토지를 확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기반을 크게 보유하고 정치 권력도 계속 재생산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습을 해 나가기 때문에 권문이라고 불리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귀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집안에 속해서 종사하는 직원들도 일반 관리들 중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인,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제대부 출신이면서 가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급 가사 중에는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사무라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라이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연구를 하고 있었던 나카하라 토시아키라고 하는 인물은, 연구자는 사무라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쿠로도도코로라고 하는 천황의 비서실, 그리고 황족과 귀족들이 가산 지배를 위해서
자기의 가신을 두는 기구 설립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05년에 보면은 중궁의 사무라이라고 해서 그 중궁이 두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중궁의 사무라이인 사람이 유귀라고 하는 위계를 갖고 있는 경우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982년에는 이 중궁이나 황후가 거느리는 사무라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사무라이 도코로라고 하는 공간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사무라이 도코로라고 하는 것은 사무라이를 비롯한 여러 가신들이 명령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거나 모시기 위해서 머무르는 장소, 나아가서 이제 그 가산 집행이나 이런 과정을 다루는 사무실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황후나 중궁뿐만 아니라 친왕들에게도 사무라이가 존재하고요. 당시 이제 상급 귀족으로서 아까 섭정이라든지 관백 같은 그 벼슬을 이제 꾸준히 자기 자식 때에 세습을 하던 후지와라 씨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을 후지와라 섭관가라고도 하는데요. 이 후지와라 가문에서도 사무라이 도코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919년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황족이나 귀족들은 다 자기들의 이제 그 시중을 들기 위한, 시중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을 곁에서 모시면서 봉사하기 위한 사무라이들을 대기시키는 사무라이 도코로라고 하는 곳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류 가문을 섬기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대체로 제대부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랑 이 아직 사무라이라고 하는 신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세기에는 이 점차 섬기는 사람들이 제대부급이 아닌 아래급, 이제 5위나 6위, 나아가서는 7위 이런 사람들로 랭크가 낮아지면서 6위인 사람들이 이른바 사무라이 정도에 되는 신분, 사무라이 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당시 12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이제 일종의 그 단어집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로하지루이쇼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사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인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륜부. 인륜부는 이제 남녀노소나 신분 귀천,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저 맨 위에 이제 시자가 보이시고 사부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섬기는 귀인과의 조종 관계 내지 인간 관계로서 사부라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 신분적인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이제 원래는 제대부를 포함한 사람들이 사부라이였던 데 반해서 이제는 제대부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신분이 사무라이로 인식이 되어서 이때 비로소 이제 공경 전상인 제대부 사무라이라고 하는 신분 제서가 11세기 말 12세기쯤에는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에는 귀인을 모시는 사람으로서의 직책으로서의 사무라이가 있고, 그 직책과 연동되는 6위 이하라는 위계나 그 신분으로서의 사무라이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사료상에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들은 이제 일기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 일기는 자신이 어떤 행사에 나가거나 이랬을 때 그 행사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나 절차 내지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일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후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기를 적는데, 그렇게 되면 그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가 참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적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무라이라고 하는 명칭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사례를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12세기에 등장하는 후지와라 노 요리나가라고 하는 당시 후지와라 섭관가 출신의 이제 귀족이 있습니다. 그 귀족의 일기인 타이키의 이제 몇 문장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타이키의 1146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여기서 나는 이제 일기를 쓴 사람이 요리나가입니다. 나의 전구는 6명이다. 전구는 이제 행차가 있으면은 그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선봉을 서는 선발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을 타고 가면서 행차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집단인데 그게 6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명 중에는 이제 5위 위계를 가진 사람이 4명, 6위를 가진 사람이 2명이다. 그리고 사무라이가 있는데 사무라이는 4명이다. 사무라이 중에서는 6위가 2명이 있고 5위가 2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선발대라든지 이런 행차를 할 때 나를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사무라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는 일종의 직책으로서의 사무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무라이들 중에는 5위도 있고 6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했을 때 한 명의 예를 들자면은 타메미치 아손이 스마이, 일본어로 이제 스마이는 스모랑 같은 말입니다. 씨름하는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내 사무라이인 토시나리라고 하는 사람과 2번 경기를 했다. 그래서 처음은 토시나리가 이겼고 다음은 토시나리가 졌고 다음은 토시나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그 요리나가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나가 곁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죠. 그 토시나리가 그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씨름하는 남자랑 씨름을 했다. 2번이나 씨름을 해서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토시나리라고 하는 사람은 몸을 쓰는 그러니까 씨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타이키가 아닌 다른 기록에서 이때 토시나리라고 하는 인물이 요리나가의 사무라이로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느 절에 쳐들어가서 신사에 쳐들어가서 승려 한 명을 붙잡아왔다. 뭐 이런 식의 기록도 보이기 때문에 이 토시나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육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역시 그 몸을 쓰는 사람, 무사적인 사람도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분의 경우에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백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는데요. 이 신기관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의 제사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관청의 장관인데요. 그 장관이 카네츠나라고 하는 인물을 중신사라고 하는 이제 신에게 폐물을 바칠 때 이제 복납할 때 이제 나아가는 사신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카네츠나라고 하는 사람은 영락했다. 그러니까 신세가 많이 이제 영락하였고 또 세츠의 수령, 지방관이었던 치카타다라고 하는 사람의 가신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의 가신이고 또 그 품질,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섬길 만한 정도의 한 위계로 치면 6위 이하 정도의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무라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신사 역할로 봉사시킨 사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귀족을 모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시는 사람들이 대체로 가지고 있는 위계나 그 신분 이런 것들이 사무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사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앞서도 보셨다시피 사무라이 중엔 무력으로 봉사를 하는 존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의 직능을 가지고 있는 직책으로서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은 그 본인이 섬기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고위 관직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무라이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사무라이의 신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신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직책일 경우에는 누구누구의 사무라이라고 해서 누구누구를 모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사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지방의 근거지를 갖고 있다가 반란을 진압하면서 공을 세워가지고 위계를 얻고 지방관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토에 올라와서 귀족에게 봉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앞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경비를 담당하거나 뭐 귀족에게 봉사를 하는 것은 대체로 제대부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4위, 5위 정도의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고 연구 용어로서는 이들을 흔히 군사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그 거느리는 사무라이들은 앞서 보셨다시피 처음에는 위계가 좀 높습니다. 나중에는 6위 이하들을 가리키게 되고 이 지방에서 영지를 차지하거나
호족적으로 존재하는 무사들, 내지는 앞서 보셨던 이제 귀족에게 섬기는 군사 귀족들에게 이제 종사하거나 아니면 그 군사 귀족의 뭐 방계 내지는 분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분으로 보면은 사무라이급에 해당되는 6위 이하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관직이나 위계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지방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두 전체가 다 사무라이인 것은 역시 당연히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계층이 상당히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급 무사는 이제 귀족들 입장에서는 제대부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라이층일 수도 있고 전혀 이제 위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교토에서 활동하는 무사에 소속되거나 동원되어서 이제 행동대로 활동을 하거나 이제 보디가드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직접 귀족의 호위무사가 된다거나 어떤 뭐 호위라고 하는 행위를 담당을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문 귀족을 위해서 종사하는 상급 무사들이 있고 그 무사들에게 통솔되는 무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게 되면은 그 무사들을 통솔하는 사람들을 무가의 동량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무가의 동량들은 귀족들의 신분지서에 따라서는 이제 제대부 상층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도에서 활동을 하는 호족적 무사들이 있습니다. 호족적 무사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영역도 많이 있고 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방에도 자신의 거점이 있지만 그 수도인 교토에도 활동 거점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귀족에게도 종사하거나 이 무가의 동량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제 종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대부층 내지는 사무라이 상층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 이제 지방에 있는 호족 무사들은 위계로 따지면 사무라이 하층이거나 아예 위계를 갖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이 무사가 반드시 사무라이와 동일시될 수는 없고 무사들 안에서도 제대부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무라이 신분인 사람도 있다. 그리고 제대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 귀족을 섬기는 역할을 맡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배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층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타이라노 키요모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려진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반란을 진압하는 이야기에 그 두루마리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묘사된 키요모리이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공경이 된 대신이 된 키요모리의 모습입니다. 타이라노 키요모리는 이제 원래는 이세라고 하는 지방에 기반을 둔 타이라시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궁중 경호나 교토의 치안을 담당하는 관직을 역임을 했고 5위 위계까지 승진을 해서 이제 지방관에 임명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당시 권력자였던 시라카와 상황이라고 하는 천황의 이제 전임 천황인데 양위를 해서 물러나 있으면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상황이라고 합니다. 태상천황의 준말인데 상황의 근신으로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상황을 섬기는 그런 무사 집단으로 상당히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요모리 본인은 이제 12살의 나이 때 바로 5위로 위계가 올라가면서 당시 귀족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놀랄만한 파격적인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도바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의 근신으로 활약을 하고 또 내전이 도바 상황 사망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내전을 이제 진압을 하면서 승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유력한 권문 집안이었던 후지와라 섭관가라고 하는 가문이 약화가 됩니다. 한편 이 호게네 난이라고 하는 이제 반란은 다음 천황으로 임명되었었던 즉위하게 되었던 고시라카와 천황과 그 반대 세력의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이었는데 이때 이제 무사들이 개입을 해서 교토 한복판에서 내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무사의 세상이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평을 내렸던 이제 13세기의 기록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3년 뒤에 일어난 이제 헤이지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에서는 자신과 대립을 하던 미나모토노 요시토모라고 하는 이제 세력을 몰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1160년에는 3위 위기에 오르고 이 시기에 무사들이 원래는 대체로 4위까지 올라가는 게 한계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3위를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부층으로서는 공경으로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1166년에는 대신 자리에도 오르게 되어서 이제 아예 본인이 스스로가 공경으로서 그리고 귀족 권문으로서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식들도 고위 관직 자리에 오르게 하고 이들도 본인이 직접 가정기관을 두면서 여기에 사무라이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요모리의 일족들을 가리켜서 헤이케라고 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집가자를 쓰고 있는 점에서도 이제 이들이 나름의 독자적인 가정기관을 갖고 있는 집안이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키요모리 일족의 이야기를 다룬 헤이케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역사 문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문장 중에는 헤이케 사무라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키요모리와 같은 사람들이 원래는 제대부로서 귀족들에게 봉사하는 이런 무력 집단으로 활동을 하다가 무력 집단의 수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일련의 어떤 정치적 분쟁 과정에서 본인이 아예 정계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 귀족이 되어서 본인들이 사무라이를 거느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80년에 이 지쇼주웨이의 내란이라고 하는 반란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키요모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항해서 그 헤이지에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요시토모가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이 거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요모리 측에서는 자기 맞손자와 자기 동생을 이제 지휘관으로 삼아서 토벌군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 토벌군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라이 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는 후지와라노 타다키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179년에 그 카즈사라고 하는 지역, 여기가 이제 카즈사인데요. 무사시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도쿄에 해당되고요. 카즈사는 이제 옆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카즈사라고 하는 곳에 수령이 되어서 동국지방은 대체로 이 큰 원을 그린 이 8개의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이 동국 지역의 사무라이들을 거느리는 베토가 됩니다. 베토는 일종의 장관직을 가리킵니다. 베토는 이제 별도 할 때 별자에다가 담당할 때 당자인데 별도로 담당한다라고 해서 원래 관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담당하는 직책이라고 해서 이게 전화돼서 장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라이의 베토가 되어서 무사들을 통솔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무라이 대장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요리토모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아버지 요시토모가 죽고 나서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이 앞서 보았던 이 동국 지역 중에서도 이즈라고 하는 지역으로 유배를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사들을 규합을 해서 카마쿠라라고 하는 곳에 근거지를 두고 키요모리와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와다 요시모리라고 하는 인물이 이 요리토모 세력에 합류를 하면서 나를 사무라이 도코로의 베토로 임명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무라이 도코로가 없을 수 있지만 당신이 천하를 차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키요모리를 타도하고 천하를 차지하게 되면 나를 사무라이 도코로의 베토로 임명해달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카즈사의 수령인 타다키오, 아까 보셨던 사무라이 대장이라고 불렸던 타다키오가 8개 군위의 사무라이 도코로 베토에 임명된 위세가 부러웠다 라고 하는 기록이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헤이케 모노가타리는 문학적인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연구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와다 요시모리 같은 경우에는 1180년 11월에 이제 동국 지방이 그 요리토모의 분세에 의해서 평정된 이후에는 사무라이 도코로가 설치가 바로 되고 그 수장을 이제 요시모리가 맡게 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토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리토모의 초상화가 이제 여러 종류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목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을요.
그래서 이 카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보셨던 요리토모라고 하는 인물이 세운 정권입니다. 그래서 무사 정권의 시초로서 이제 카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보셨던 키요모리라고 하는 인물이 그 헤이케라고 하는 권문을 이제 구축했고, 그들이 실질적인 그 집권자로서 군림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헤이케들은 이제 귀족 권문의 집안으로서 자신들의 밑에 거느리는 사무라이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라이 도코로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리토모 같은 경우에는 가마쿠라에 거점을 갖고 본인을 카마쿠라 도노라고, 도노는 나으리란 뜻이기도 하고 이제 그 전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카마쿠라에 계신 분, 카마쿠라 나으리 뭐 이런 의미에서 카마쿠라 어르신 이런 의미로 카마쿠라 도노라는 이제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그 카마쿠라에 있으면서 본인과 주종 관계를 맺은 이제 무사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고케닌이라고 부릅니다. 이 케닌,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권문의 가문이 자신에게 거느리는 사람들을 가인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 앞에 어라고 하는 글자는 높여 부르는 약간 존칭이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리토모를 높여 부르면서 요리토모를 섬기는 가인들을 이제 고케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카마쿠라 막부에도 사무라이 도코로가 있고 그들을 모시는 사무라이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라이 도코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헤이케가 갖고 있었던 사무라이 도코로, 그리고 그 앞서서 귀족들이 갖고 있었던 사무라이 도코로와 사무라이라고 한 존재들을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답습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역사를 설명을 할 때 가마쿠라 막부에는 사무라이 도코로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고케닌들을 통제하고 군사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관청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이케 정권과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함으로써 이 시기에 이제 드디어 무가 권문, 즉 이제 무사이면서 본인이 그 한 가를 구성을 하고 가상 기구를 갖고 그 밑에 자신들의 이제 곁에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는 권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문에 소속되어 있는 가인들은 예전 같으면은 공경도 아주 일부 들어있고 제대부들이 많이 있고 사무라이 계층에 해당되는 이 6, 7이 이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을 수 있는데, 무가 권문 같은 경우에는 이 무가 권문의 수장이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공경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제대부이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지위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가인들은 대부분 다 그 일부 소수의 제대부들과 대다수의 지방에 있었던 사무라이들이나 여러 이제 그 무사들, 지방 무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이케와 카마쿠라 막부에게 있어서 사무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호족적인 무사들이나 지역 거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귀족 사회의 권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 사회에서는 원래 그 제대부와 사무라이 사이의 경계선이 되게 중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부 이상급인 사람들은 그래도 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고 6위 이하의 사무라이 신분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낮은 사람들. 그래서 사무라이 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품질, 신분이 낮다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이제 거꾸로는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의 경우에는 거꾸로 일부 제대부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다 사무라이 이하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부와 사무라이를 나눌 게 아니라 사무라이들을 다 포함시키고 그 밑에 아래에 있는 본계라고 하는 일반인들과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중시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무라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권들을 일반 그 위계나 관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구분지어서 이 사람들에게 특권을 여러 가지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무라이들은 막부의 수장을 섬기다 보니까 그 섬기는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권리로 관직을 추천받고 이제 위계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점차 자신의 지위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사 정권의 힘이 점차 세워지고 심지어 천황을 압도할 정도로 실질적인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사 정권의
권문의 사무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아예 지배층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점차 고착화되면서 나중에는 무사가 사무라이다 라고 하는 식의 등식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귀인을 모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책으로서의 사무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권문의 귀족에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사일 수도 있고 무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높은 위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가 점차 위계가 낮은 사람들이 사무라이라고 불리면서 위계상으로는 6, 7위, 조금 높으면 5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무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무라이 품 내지는 사무라이 분이라고 해서 사무라이 신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신분으로서의 사무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라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사인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존재를 하지만은 별도로 제대부층이었던 무사인 사람들도 귀족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사 안에서도 귀족 사회의 신분 질서에서는 제대부일 수도 있고 사무라이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위 무사 중에서 귀족들 사회에 진입을 해서 본인이 아예 권문을 형성하는, 본인이 고위 귀족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사무라이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가 권문, 즉 이제 막부라고 하는 무사 정권이 점차 사회의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 권문에 소속돼 있어서 사무라이들이 나중에는 이 지배층의 구성원으로서 인식이 되고, 사무라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지배층을 가리키는 말로 치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거쳐서 이제 오늘날에는 그냥 무사 이퀄 사무라이라고 하는 인식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기본적으로는 이 문헌을 활용해서 아까 보셨던 모실 시자라든지 사무라이, 사부라이라고 하는 말이 당시 사람들의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서 분류를 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문헌을 그냥 무작정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시 사료에서 이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파악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내야 되고요. 또 이 사료 자체가 어떤 의도로 내지는 어떤 경위로 인해서 탄생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오늘날까지 꽤 끈질기게 생명력을 갖고 역사성을 띠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뜻과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전을 봤을 때에 볼 수 있는 그 단어의 뜻을 이 과거에 쓰인 문헌의 글자에 그대로 대입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그런 사전적인 정의나 이 말이 원래는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단순 명쾌한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사실 그걸 일단 한번 접어두고 이 사료에서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편견 없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로서도 그게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만은 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은 직책으로서의 사무라이가 쓰이기도 하지만 거의 같은 동시기에 신분으로서의 사무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필자가, 아까 요리나가라고 하는 동일한 필자가 같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의미로 저마다 쓰면서 그것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중첩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현대인의 입장으로서도 뭔가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해서 문장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틀 속에서 대체로 이런 층의 사람들이 뭐 사무라이다, 제대부다 이런 식으로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합의했다고 믿는 그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명백히 어떤 법률에서 얘는 뭐 몇 위까지를 이 신분으로 한다 이런 식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었던 드라마의 그 주연을 맡은 배우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해내야죠. 라고 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늘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 사람들도 서로 막 헷갈리게 쓰고 있고, 이 단어를 어디까지 엄밀하게 정의해서 이거를 뜻을 분리해낼 수 있느냐, 분절성을 가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내지는 역사상을 구축하거나 내지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A와 B가 구분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기준 내지는 분류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랬을 경우 좀 더 기존에 놓치고 있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역시 현대적인 의미를 과거의 말 속에 그대로 반영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사울라비아 같은 그런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또 연구 대상에 대해서 보다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일본이라고 하면은 흔히 무사의 나라라든지 뭔가 폭력적인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물론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 하나의 어원을 바로잡았다거나 뭐 내지는 제대로 파악한다고 해서 그 고정관념이 다 벗겨지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어떤 일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의 무사들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했을 경우 동시기에 고려의 무신정권이라든지 내지는 비슷한 시기에 어떤 다른 나라의 지배층 내지는 무력을 갖고 있는 뭐 무관 귀족들 이런 사람들과의 비교를 할 때 일본의 사무라이 혹은 무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신분이나 어떤 존재로서 파악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것은 뭐 여기는 한국사라고 썼습니다만 한국사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사에 대한 통찰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제 의도나 어떤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나가신 것들과 관련해서 일단 하나, 저도 옛날에 이 사무라이라고 한 단어 자체가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사무라이 얘기 나왔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너무 이상한 말이고, 그러면 이게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전에는 사브라우에서 주던데, 제가 저는 이제 그 일본 고중세 문헌을 이제 갖고 이제 올라가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브라우라고 하는 동사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정설인 것 같은데, 그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한선, 사무라이라고 하는 그 명사와 사브라우라고 하는 동사의 이제 상한선이 이제 각각 어느 정도까지 잡히는지, 또는 관련된 이제 뭐 일본 쪽이나 아니면 우리 쪽 연구자들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무엇인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조선의 선비 뭐 이런 것들 우리 아주 익숙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비사자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것 같고, 그건 여전히 계속 남아있는 문제 같아요. 아마 이제 김 선생님 하시고 나서 그 추후에 뭐 에도 시대쯤에 뭐 껴맞추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산업공상 이 구도에 사무라이들이 들어갔는데 뭐 그래서 어째서지 선비 뭐 이런 식의 복잡한 얘기들이 들어갈 것 같고, 그걸 다시 이제 근대 이후의 연구자들이 그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거를 이제 구분하거나 뭐 그거야 일본사는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라고 하는 독특한 집단이 이제 지배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예컨대 조선사 연구하시는 분도 산업공상이 굉장히 관념적인 인도의 카스트 이런 건데, 그게 실제 사회의 어떤 신분 제도와 매치가 잘 안 될 텐데
그걸 이제 껴다 맞추는 건 옛날 사람들도 했고 그걸 보고 있는 현대 연구자들도 많은 부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교양 있는 대중들이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비슷하잖아요. 뭐 모실 시자하고 선비 시자가 다르긴 하지만 뭐 이렇게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비교들이 우리가 되게 단순한 비교들이긴 하지만 또 그 단순한 비교 속에서 오는 오해도 있지만 또 그 오해들을 잘 걷어내고 나면 뭐 그 비교하신 분들은 어쨌든 조선의 선비 또는 선비가 그 전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 에도 이후에 이제 사무라이 이것들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제 오는 또 이제 막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관련돼서 이제 그 직접 연구하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김 선생님 이제 얘기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중세 번사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문헌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아, 예, 되게 힘들지 않나요? 예, 세 가지 좀 있어요. 예. 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해주신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부라우라고 하는 그 동사 자체는 그 망요슈라고 하는 일본의 그 고유의 정형식, 그 와카 이런 것들이 그 초기 단계의 와카들이 모여 있는 이제 문집이 있지 않습니까? 망요슈, 만엽집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뭐 사부라에도라지 그 사부라우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는 말들이 이제 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세기쯤에는 이미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 누군가를 뭐 섬기려고 해도 할 때 뭐 이렇게 섬기다라는 의미로 사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부라이 혹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개인 사람에 대한 직위로서는 저도 제가 모든 사료를 다 이렇게 열람한 것은 아니라서 자신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10세기에는 반드시 나옵니다. 10세기에는 반드시 나오고 아마 그 이전 시대에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게 근데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아까 그 시신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 모실 시자에다가 신하 신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속일본기 같은 이제 8세기 무렵을 다룬 사료나 이런 데서도 이미 등장을 하고요. 뭐 시자가 들어가는 누군가를 섬기는 신하라는 의미의 단어는 상당히 일찍부터 등장합니다. 한자어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지금 여기에서 다뤘던 어떤 집안의, 그러니까 귀한 집안의 누구를 모시는 사부라이의 등장을 완전히 동일시시킬 수는 없는데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부라이 혹은 모실 시자가 들어가는 말은 이미 이른 시기부터 7, 8세기부터 등장을 하고 그 좀 더 명확하게 어떤 누구누구를 모시는 사무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늦어도 10세기에는 등장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고대 중세를 다루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조선의 선비와 사무라이를 대비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이제 그거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무사라는 의미가 없거나 일부만 들어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 근세 이후에 사무라이를 이해하는 데 굳이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에도 시대에 있었던 그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선비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약간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유학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질은 정말 칼을 차고 있는 무사 정권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자 지배층이지만 사실은 그 본질에서 정말 그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성격도 이렇게 어떻게 좀 띄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오히려 애매해지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 선생님께서 일본사는 좀 더
간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일본사의 그 부분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에도 시대의 무사들이 스스로를 정말 난 칼찬 무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지배층으로서 뭐 학문적 소양이 있고 뭐 유교적인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선생님들이 논의를 하고 계신데 그런 점에서는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예. 문헌, 예. 사실은 일본의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고대의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그 관에서 편찬을 한 육국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공식 역사서가 편찬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략 한 800년대까지 중반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사적으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간히 남아 있고, 또 이제 고고학 유물 발굴을 통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명문이라든지 금성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헌 자료를 취득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되게 파편적일 수 있지만 그 목간들이 출토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수도에서 목간이 출토가 되어서 그 목간들을 이제 집성을 해서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고대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절이 생기거나 이 절에 어떤 물건을 기증을 하거나 이제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을 해서 그 부의 어떤 목록을 만든다든지 내지는 이 절의 유래를 적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원 관련된 기록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게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원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소송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송 분쟁 자료들을 이렇게 막 모아놓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운 좋게 살아남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들을 그 연구 자료로 쓰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부의 그 관의 공식적인 기록은 사실 9세기 중반에 끝납니다. 원칙적으로는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 역사책을 써보려고 노력을 해서 나오게 되는 이제 뭐 일본기략이나 부상략기와 같은 여러 역사책들이 일단 편찬 사료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귀족들의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본인이 이제 궁정의례를 하게 되면서 내가 나아가서 뭐 잔을 몇 번 돌리고 뭐 어디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남한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일기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중에 이제 포함된 게 그 후지와라노 미치나가라고 하는 이제 유력한 권력자가 남긴 미도 관백기라고 하는 일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인이 직접 쓴 친필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하는데, 그런 일기들이 전부 다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일기는 의례만 적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의례를 적다 보면은 누가 뭘 잘못했다라든지 내지는 뭐 의례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세레모니도 있지만 그 궁중에서 회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회의를 했을 때 이런 안건이 들어왔다라든지 내지는 어떤 소식을 들었다, 이런 것들도 다 적게 되거든요, 일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사건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너무 중앙 그 횡설수설한 느낌이 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엄청 많진 않지만 아주 없지도 않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같은 데서 이제 편찬한 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그 일기들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소에서도 이제 몇몇 일기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요즘 화상 데이터 같은 것도 이미지 같은 것도 공개를 이제 점점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록들은 어떤 문자로 네.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국사 같은 것들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한문으로 일본 서기 같은 경우에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기가 지날수록 그러니까 한국의 고대사의 경우에도 그 왜 한문을 받아들이고 나서 약간 이두식 표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법이 좀 바뀌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일본도 이제 변체 한문이라고 해서 점점 그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에 맞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말 순 한문으로 쓰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런 한문으로 다 이제 가게 되고요. 그리고 8, 9세기, 10세기 무렵에 이제 가나라는 일본 문자가 이제 고안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그것도 한자의 일부 획을 떼내거나 혹은 한자를 초서를 간략화하거나 해서 만든 이제 표기 체계인데, 그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가나로 글씨를 쓰기도 하고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문 및 한문 변형체가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두 번째 이기산 선생이 한 두 번째 질문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생님이 그 고려시대 무신정권과의 차이도 그러니까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이제 더 궁금증이 생겼는데, 고려시대에는 무사들이 자기네 그 대립해 있는 문사들의 존재가 분명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무라이들은 그 안에서 문사도 담당하고 무사도 담당하고 했다면 그게 이제 분업이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그걸 다 겸업을 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이게 틀이 이렇게 논의하시는 틀들이 바뀌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신분이면서 이제 직책이기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나는 무사라고 아이덴티파이를 계속 할 수 있었나요? 그 변하는 사이에서? 그거 한 가지하고, 하나는 이제 산업공상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 입으로 썼단 말인가요? 먼저 그 뒤에 산업공상 이야기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은, 그래서 산업공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무라이서부터 공경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사로 분류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또 스스로 생각했을 텐데, 뭐 조선이나 중국에서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랬었는지 하는 궁금증이.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해석의 틀은 사실은 그 에도 시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기에, 그러니까 에도 시대와 그 전후 시기에 국한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고대 중세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구분은 문헌에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그렇게 산업공상의 구분을 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틀을 고중세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갖고 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무라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 안에는 무사적인 사람도 있고 문사적인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중세의 무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무라이의 직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사무라이다라고 칭할 때에는 자기가 섬기는 누구누구의 사무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분업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업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카마쿠라 막부 안에도 그 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마쿠라 막부가 무사 정권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서 행정을 처리하고 소송을 담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토에서 문사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사 정권이지만 무사 정권의 행정 담당을 하는 문관들이 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혼동을 막기 위해서 문사들이 있고 무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의 무신 정권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문신과 무신의 이게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려의 경우에도 사실은 문반 무반에 떨어 뽑던 시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문관의 상층부였던 사람들이 이제 지휘관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관은 이제 뭐 무슨 장군 해가지고 높은 벼슬을 가질 수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 조금 더 랭크가 낮은 사람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경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놓친 말이 그 있을까요? 공경은 제가 그러니까 정말 문외한이라서 공경은 아닙니다. 신분이랑 상관 있는 건 아닌가요? 문사가 아니라 어떤 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경 아, 상층 그 귀족에 해당하는 공경은 그러니까 그 피해에 의해서 공경이 된 사람이지 예를 들면 유학적인 뭐 과거에 의해서 그 선발된 사람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문사로 분류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학적인 소양이 있는 뭐 예.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습적으로 예. 이렇게 자신의 지위가 이렇게 유지되는 고위 관직자들이 공경을 계속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문사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카테고리로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당시 귀족 사회에서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귀족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류에는 문사인 사람들이 있고 무사인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전체의 귀족 사회 구성원을 문사, 무사로 이렇게 나눈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무신 정권이라는 거는 그 귀족보다도 낮은 그 사무라이 출신들이 그 공경까지 올라가서 만든 정권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들이 공경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서 예. 권문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권력으로 성장을 한 거죠. 예. 그랬을 때 그들에게 소속된 마치 예전에 귀족들이 사무라이를 거느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사무라이를 거느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네들이 사무라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무신 정권의 예, 그게 아마 그 카마쿠라 막부 당시에는 스스로가 나는 사무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없는데 그 이후에 막부 시기가 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의례 사무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부분 연구가 좀 미흡해서 경향적인 이야기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좀 더 이렇게 그 경계점 이런 거를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엘리트들에 대해 이런 걸 얘기할 때 되게 제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정체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되게 궁금한데, 아까 이제 만년주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사부라이 동사, 사부라우 요거를 이제 그거는 되게 이제 구직자의 이제 절절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컨대 뭐 무로마치쯤 되면 아마 그냥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무라이들이 그렇게 불리는 사무라이들이 혹은 분류되고 있는 사무라이들이 스스로를 사부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그 역사적 동사적 기원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어떤 중요한 망각들이 보이고 있는지 이제 이게 하나 되게 궁금하고, 아까 이제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꼭지였던 것 같은 거는 이게 되게 어려웠던 거, 역사 쪽 공부하면서 되게 어려운 게 그 신분, 그러니까 귀속 신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피로 뭘 받았다와 그다음에 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이에 이제 어떤 혼동 같은 것들이 이제 약간 보인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외연적으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외연적으로 두 개가 뭐 이탈예가 근데 뭐 귀족인데 우리 잔방 같은 개념들이 그런 거냐면 돈도 없고 이렇게 위세도 없고 다 개무시하고 이게 이렇게 흔히 의례 양반한테 기대되는 많은 것들이 무시된 사례들이 이제 누적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그 사례들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자의 불일치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그 구분을 어떤 성격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그걸 혼동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조차도 저는 혼동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역사하시는 분들이 그 계속 어느 지역을 보든 어느 시대를 보든 적어도 이제 신분이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시점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주신 무로마치 시대 이후에 사무라이들이 본인을 사무라이라고 불렀을 때, 그 귀족을 섬기던 사무라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이 공부가 부족해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그 시기에 그 스스로를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무사들은 그 어원 자체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사무라이라고 불린 시간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자신들이 원래 그 불려오거나 칭했던 그 의미가 그 독자적인 행보를 보인 거죠. 그래서 귀족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누군가를 모시는 사무라이라는 사람들은 줄곧 있었겠지만, 이게 또 귀족 사회와 무사 사회가 이게 서서히 이렇게 그 분리된다기보다는 무사가 귀족 사회를 압도하는 순간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 귀족 사회 안에서는 그냥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직책의 사무라이가 존재하는데, 무사에서는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배층이자 이제 어떻게 보면 우월한 신분으로서 계속 팽창을 하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그게 동시대의 귀족 사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라이랑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라이랑 뭐 다른 말이다라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랑 우리가 원래 어원이 같은데 라는 식의 인식까지는 아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도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 중심지이고 천황이나 그 국가 권력의 권위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점차 이제 고립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아까 제대부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제대부가 처음에는 4위, 5위 위계를 갖고 있는 관인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상인이라는 게 등장해버리면서 승전은 못하는 4위, 5위를 제대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사실 제대부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4위, 5위를 하면서 지방 관직에 임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안들을 또 제대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부의 신분인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가서는. 근데 그런 세 번째 제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또 4위, 5위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3위인데, 제가 3위라서 이제 귀한 사람인데, 제 아들이 아직 3위가 안 되고 6위나 7위 정도라고 치면요. 이 친구가 이제 성장해서 3위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3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례처럼 이게 뭔가 그 정해져 있는 어떤 위계 기준에는 맞지 않는데 그냥 막 그런 명칭으로 불리고 그런 사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간극이나 어떤 오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사람들로서도 어떤 집단을 가리킬 때 상당히 그 용어가 빈곤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이런 계통을 밟아 나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용어를 불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었던 용어로 이게 새로 생겨나거나 내지는 변형되거나 어떻게 외연이 넓어지는 이런 개념들을 자꾸 이렇게 같은 단어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꾸 관용적으로 부르게 되니까 오늘날 이제 후대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이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가리키는 대상이 다 다르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구분이 쉬웠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구분해내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명확한 상을 잡기가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만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런 약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만, 그런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보면 어느 순간 따로 파야 되나? 느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문사들은 자체를 감춘 거 아니에요? 메이지 시대 때, 그러니까 그 에도 가마쿠라 말기에
이렇게 뭐 육아 경전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무사들이었던 거죠. 왜 뭐 박호 선생님 같은 분이 예. 왜 메이지 맞습니다. 시대 예. 그 사무라이들은 무사들입니다. 그렇죠, 무사들이. 그러니까 무사들이 육아 지식을 습득을 그렇죠.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문사들이 있거나 아주 없거나 소수거나 뭐 그랬던 건 분명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무사의 구분이 이제 그 이후의 시대까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가 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라고 하는 거를 좀 사실 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무사들이 그런 유학적 소양을 가지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문 유학자들도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어서 예, 그런 사람들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고종세의 문사의 계보리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말씀드린 거 에도시대 국학자나 유학자들. 있나요? 그전에 예컨대 무로마치 이전에 뭐 말씀하신 일단 벼슬하진 않지만 공부를 특이하게 당연히 뭐 거의 수명들은 있는데 유학자들이 거의 없죠. 예, 예. 없다고 예. 봐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귀족 사회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책을 때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책을 구하는 게 비싼 거니까. 이 귀족 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하우나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자기 다음 때나 이런 이제 친족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면서 귀족 사회가 또 세습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식도 그런 식으로 물려주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막부가 등장해서 생겨나는 여러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좀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질서를 조금씩 흐트려놓는 그런 작용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시점과 관련돼서 질문 궁금한 게 잘 됐다.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 까마크로 때부터 그걸 막부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막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뭐 군사회의 하는 거를 이제 국가 운영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국가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문사라고 하는 것이 소수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뭐 행정, 소송 관련된 역할을 당연히 이제 뭐 원래 전쟁할 때도 이제 문사들이 끌려가서 하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듣는 지식에 따르면 뭐 예컨대 특정 촌락에서 출생신고 이런 거는 승려들이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주로 이제 아마 연구를 하고 계시는 시대가 이제 뭐 가마쿠라 또 그 전후라라고 이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일본 사회 일본 그 당시에 국가라고 하면 그 기능들이 얼마만큼 분산되어 있었던 것인지 당연히 근대적인 형태로 이렇게 모여 있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뭐 너무 이 조선사 이런 거 이제 조선식 스타일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자꾸 가운데 모아놓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마쿠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하고 교토는 또 뭘 하고 승려들은 도대체 뭘 했던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일단은 좀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일단 가마쿠라 막부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사실 막부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으로선 첫 번째이기도 하고 무사 정권의 어떻게 보면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도 막부나 이런 데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막부와 성질이 사뭇 다르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사람들이 자기네들 정권을 막부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막부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정의대장군 세이타이쇼군이라고 하는 관직을 이제 그 카마쿠라 도노라고 하는 요리토모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직함을 갖게 되면서 장군이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인 막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막부라고 후대에 부르게 되는 건데 사실 막부란 명칭이 정착되는 거는 거의 뭐 에도 시대도 말기쯤 돼야지 정착이 되고 그 이전에는 사실 막부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카마쿠라 막부 자체도 처음에 시작은 이런 겁니다. 그 귀족이 장원을 여러 지역이 갖고 있어요, 전국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장원으로부터 거두는 소출이나 이제 공납물을 바로 이제 받기가 어렵거나 내지는 소유자가 바뀌어버리거나 뭐 이런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요리토모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영역 일대에 그 장원의 그 소출이나 공납물을 주거나 내지는 이 소송이 발생하거나 어떤 소유자가 교체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대행해서 그 처리를 할 테니 그 권한을 나한테 줘라라는 게 사실은 막부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구 자체의 성격으로는 국가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런 권한을 갖고 나서 이제 중앙에 있는 귀족들을 이제 뭐 물갈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영향을 끼쳐서 이제 자신들 위주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내각이라고 한 적이 있으면 조정에 깔아놓고 이제 입김을 불어넣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요리토모 본인은 천하초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천하가 드디어 초창기인가 완전 처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막부의 성격 자체는 사실은 내가 전국을 다스린다, 내지는 행정을 처리한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장원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귀족들에게 그걸 다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본인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권력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권력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지역에 있는 무사들을 자신의 국회인, 그러니까 자신의 가인으로 이제 관계 설정을 해서 이제 몇 명을 이제 거기에다 임명을 해서 여기 관리는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모두를 통솔하고 귀족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자기 역할로 맞는 거죠. 그랬을 때 필요한 여러 업무들이 이제 문사의 역할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막부하고는 또 좀 약간 환경이 다르긴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감사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논문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